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 북과의 쿠킹 타임, 부킹의 용근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이란 책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초판이 발간된 지는 이제 좀 되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 초판이 나오고 2018년에 증판이 나왔으니 이 심리학 서적류로는 이 드물게 장기 롱런에 좀 성공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란 단어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를 말하죠. 이 창틀, 액자의 테두리, 이런 내용을 뜻하는데요. 그 뜻이 발전해서 이 건축물 등의 기본 구조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 사회과학 책에서와 같이 그 의미가 좀 추상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 생각과 판단의 틀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저서에서는 이제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판단의 기준, 이에 더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고취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네요. 이 다양한 의도로 전해지는 좀 언어, 그리고 은유법, 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정과 전제, 또 순서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이 단어와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지불식간에 빠져들게 되는 여러 착각과 오류, 편견, 오해,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사람이란 존재는 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되는데요. 이 저자는 이 책 전체에서 이 나와 좀 타인을 좀 같이 이해하고 이 혼란한 세상을 좀 더 우아하게 살아가기 위한 좀 지혜, 그리고 겸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이 인간의 지혜는 출발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이 책의 저자인 최인철 박사는 좀 특이하게 원래는 공대생이었는데요. 이후 심리학에 빠져들게 되어서 이 심리학과에 재입학하게 되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미시간 대학 이 사회심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정통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의 서문 내용 중에 이 사회학자로 유명하죠. 벤저민 바버의 유명한 조언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눌 뿐이다. 이라는 이 내용은 굳이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인생사 진리를 나타내는 좀 명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이 좀 다양한 사례와 통찰로 엮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우 재밌고 비교적 좀 길지 않은 시간에 완독이 가능했습니다. 이 아마도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이 좀 매우 많았던 듯한데요. 이 책 전반부에 좀 짜임새 있는 이 구성과 좀 유익한 이 사례와 내용들이 후반부로 가면서는 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간 내서 읽어볼 만한 이 수작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 나온 각각의 프레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과 상황의 프레임이 있는데요. 보통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책에서는 행동을 좌우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폭탄, 납치, 저격, 이제 이런 용어로 대표되는 이 테러리스트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듣기만 해도 섬찟한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이런 류의 일들이 벌어질 이 확률이 그나마 가장 낮은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테러를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아무래도. 그러나 만일 저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 러시아에 억압당하고 있는 옛 위성 국가들,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로힝야족,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자유의 전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일제 시절에 이토 히로부미에게 폭탄을 던졌던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이러한 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일단 책에 나온 예시로는 요업공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보통 요업공학은 이 유기재료학의 반대인 이 무기재료의 이 개발과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예전에 한자로 기재를 하려니 이 요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이 실제로는 물리학, 화학, 전기공학과 이 전자공학이 망라된 이 첨단의 소재공학 분야입니다. 이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서 핵 반응로 그리고 생체 재료로까지 그 범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 산업군에 어지간한 데에는 안 걸리는 분야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학문과 학과임에도 이 예전의 과명, 그러니까 좀 학과의 제목이 주는 파워가 좀 약했던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무기재료공학과. 어때요? 훨씬 멋져지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꾸고 이 학과의 입결 점수와 입학생들의 선호도가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인 듯 합니다. 이 요즘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이 정밀 세라믹 공학과 등으로 더 첨단화된 네이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국방부도 좀 마찬가지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좀 그런데요. 원래 이름은 Department of War. 직역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부서 정도 되겠군요. 이랬던 것을 이 Department of Defense로 바꿔서 우리는 방어하는 곳이다,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결 그 이미지가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우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실험 겸 게임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최후 통첩 게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1만 원을 서로 분배하는 게임인데요. 다만 이제 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좀 비교군과 대조군을 가미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1만 원을 나눠 가지는데 이 처음에 분배자가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정하고 결정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를 정하는 이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그 실험 대상을 나누게 되는데요. 한 팀에게는 이 게임의 이름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한 팀에게는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제시합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하듯이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명칭을 한 팀이 조금 더 공평하게 나누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는 좀 각각의 팀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 프레임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름일 필요도 없이 이제 그와 같은 느낌만 전달이 돼도 효과는 비슷한 그런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요. 실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팀을 짜서 첫 번째 팀에게는 계산기, 만년필, 노트북, 회의실 테이블, 정장과 구두, 이런 류의 좀 사진을 제시하고요. 게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게는 이러한 것들과는 연관성이 좀 없는 악보, 붓, 등산 관련, 그다음에 동물, 이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런 뒤에 위에 최후 통첩을 이 게임을 좀 다시 시도하게 되죠. 이 분석 결과 그 동물 사진 등이 있는 이 후자 쪽의 팀에서 이 보다 두 사람 사이에 공평한 결과가 다시 도출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이 사람들은 해당 상황에 처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나 경쟁, 이런 류와 관련된 이런 물건들에 노출되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압력,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경험 등이 이 암묵적으로 작용을 해서 타인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보다 행동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프레임은 한마디의 말은 물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사소한 물건 등을 통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프레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은 단순히 나만 마음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이 나온 김에 이제 추가로 좀 더 살펴보면 이 조금 전 말한 이 말의 의미뿐이 아니라요. 그 주어지는 순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선 질문이 이 현재 나오는 질문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작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 나온 예시로 행복과 이 데이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 두 장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A 질문지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의 순서로 물어보고, B 질문지는 이 순서를 바꿔서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같죠?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처음 A 질문지에 이 두 질문 사이의 상관 개수는 0.1, B 질문지의 상관 개수는 0.6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우리의 감정에 얼마만큼의 작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B 질문지가 A 질문지의 이 순서보다 6배 이상의 강한 작용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가족, 건강, 돈, 취미, 이 연애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데이트 횟수를 먼저 묻고 나면 이것이 내 행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척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 정확한 결과를 위해 행복에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케이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2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A 환자의 경우는 이 검사가 10분 만에 끝났지만 이 줄곧 총 10단계의 고통 중에 이 비교적 낮은 3, 4단계의 고통으로 진행되다가 끝날 때쯤은 7단계, 8단계의 좀 심한 고통 수준이 주어지고 이 B 환자의 경우는 총 검사는 25분여를 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 실험 내내 3, 4 수준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 7단계, 8단계 수준으로 올린 다음 끝나기 몇 분을 남겨놓고 다시 1, 2단계 정도로 내리는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결과는 놀랍게도 A 환자보다 오히려 검사를 2배 이상 더 오래 한 B 환자가 고통을 덜 그리고 조금 느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 앞서의 이 순서 프레임의 연장인데요. A는 고통으로의 마무리, 그리고 B는 이 고통에서 해방으로의 마무리이라는 순서 프레임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워낙 고통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과정이 평안한 느낌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 찬밥도 진수성찬이지만 조금 전까지 따뜻하고 훌륭한 밥을 먹었던 사람에게는 실망인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러한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함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스스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리고 우수하지 못하다면 정확하지 못한 이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조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오래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접근과 회피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접근 프레임은 일을 행했을 때 뒤따르는 주로 긍정적인 보상에 주목하는 관점이고요. 회피 프레임은 그보다는 실패 가능성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네 인간사에 실수가 있음이 당연한데 이 보상의 달콤한 내용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고통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회피 프레임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보다는 이 일을 실패했을 때의 좌절, 타인에 의한 비난, 이런 부분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커도 실패할 아주 작은 가능성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서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사에서도 성공이나 또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죠. 이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을 떠나서 위험하지만 그리고 도전적이지만 그 과실과 보상이 큰 모험적인 일을 시도하는 사람, 즉 지도 밖으로 행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접근 프레임을 가지기를 이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어차피 결과를 떠나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대차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이 집과 직장만 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다가 이 저무는 그런 인생보다는 낫지가 않을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떠밀려서 원하지도 않는 직장에 잘 맞지도 않는 직무를 받아서 적당히 살다가 어느 날 정년퇴직 후에 동네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래, 평온한 인생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국가 정책에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 장기 기증의 문제인데요. 이 한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안구 그리고 이 장기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조달된다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시기는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불법으로 중국에서 이제부터로 공급처가 바뀌었을 뿐이죠. 이러한 미국도 비록 뭐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요. 정작 이 장기 기증이 원활하지는 않은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5% 이상이 이 장기 기증에는 찬성을 했지만 이 실제로 이 장기 기증에 서약한 사람은 30%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전혀 달랐는데요. 물론 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월등히 높은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럽과 미국은 좀 다른 것인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마다 기증률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조사 결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의 이런 나라에서는 이 장기 기증률이 높았고요. 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 장기 기증률이 현격히 낮았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탈퇴하기와 가입하기의 정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기증률이 높은 국가는 자동적으로 이 전원 장기 기증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증률이 낮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 미국은 본인이 원할 때 아주 특별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제도상의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같은 내용인데 뭐 그게 무슨 차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인간의 심리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 장기 기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즉 기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런 프레임이기에 기증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때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이 여러 주위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이 본인이 원할 때만 이 기증자가 되는 국가의 경우는 이 꼭 장기 기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기증을 하려면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경우는 보통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일 텐데요. 이러한 순간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아무래도 장기 기증에 대한 범죄 연관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제도와 이 절차의 보존으로 만회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뭐 아무튼 고민을 해볼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기증에 대해 강제 가입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뭐 굳이 나라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이 자동으로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탈퇴하기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은 캠페인과 교육을 계속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 노력에 비해 효과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런 프레임 하나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이런 그런 것이죠. 이 상황을 전환하는 이 고정관념의 프레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런 고정관념은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예로 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이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상사 A, 그리고 야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는 매우 싫어하는 부하 직원 B, 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만약에 먼저 야구 동호회에서 만나서 매우 친하게 되었는데 이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 상사와 부하 직원임에도 아예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가 직장에서 만나는 케이스보다는 그 관계가 상당히 스무스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직장에서 먼저 만났는데 계속 같이 축구를 하자는 이 상사 A의 권유가 계속되자 점점 귀찮아진 B는 상사를 피하게 되는 케이스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야기에서는 예로 좀 운동을 좀 들었는데요. 뭐 좀 더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출신 지역, 그리고 출신 학교, 더 심하게는 이데올로기, 뭐 그리고 페미니즘, 뭐 남녀 차별, 이런 서로 간의 주관차가 뚜렷한 사안으로 가면은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많은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국적, 성별, 나이, 인종, 그리고 뭐 사회적인 계급이나 외모, 학력과 경력,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이 사람이라면 자유롭기가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떠올려서 이 기준을 만들고 걸러내는 이 관념의 유혹,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폭력적인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는 그런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프레임으로는 이 군중의 힘 프레임이 있는데요. 혼자서는 하기 힘든 행동을 여럿이 모인 이 군중이라는 힘에 둘러싸이게 되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뭐 흡사 투명 인간이 된 듯이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익명성이 보장이 되게 되면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제하던 이 폭력적이고 거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비윤리적이고 악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전에 신문에 기재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어떤 사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이 고층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지상의 이 몇몇 사람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경찰을 부르고 구급대원을 부르는 등의 아주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인가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 점점 군중이 늘어날수록 분위기는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이 사람의 이 자살을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지자 얼른 뛰어내려라. 남자답게 한번 결심했으면 실행해라. 이런 류의 막말도 구사하게 됩니다. 죽으라는 거죠, 빨리. 조금 전에 그 선한 인간에서 갑자기 야수로 돌변한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군중 속에서의 개인의 실종을 모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군중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이 각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을 폐륜이다. 비인간화됐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보다도 이런 행동을 할 당시의 이 상황, 그 자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런 군중 속의 동조화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긍정적인 쪽으로 할 때는 이 군중이라 할 것도 없이 한두 명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이 표준선과 비교선의 이 선분 자극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 한 장의 종이에는 이 가운데쯤에 윗부분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그어지는 선 하나를 긋고요. 다른 종이에는 이 앞선 종이의 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양 옆에 짧은 선분 두 개를 하나씩 더 그립니다. 즉 비교 대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다른 좀 요소가 개입이 되면은 실제 그 길이에 착각을 느끼는 이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 8명이서 토론을 하게 만드는데요. 물론 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근데 이 A 종이의 선과 B 종이의 선분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이 논리적인 내용을 토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 참가한 이 실험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7명은 이 사전에 합의가 된 사람들이고요. 이 실험자가 하는 내용에 무조건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7명 중에서도 누가 한 명이 어떤 이런 얘기를 좀 꺼내면 이 나머지 6명이 맞다고 강하게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표현해 줍니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홀로 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한 사람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뻔한 결과와 사실을 놓고도 이 주위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자신의 기준과 주관을 굽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실험에는 사실 놀랄 만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과 이 같은 실험을 하되 이 다른 7명 중에 한 명이 실험자의 편을 끝까지 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2대 6이 되는 거죠. 이를 파트너와 함께라는 실험명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럴 경우 놀랍게도 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이런 비율이 100%에 가깝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주위와 사회의 압력에 이런 지는 경우도 뭐 물론 그 자신이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그와 더불어서 자신을 편들어 줄 이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동지만 있어도 우리 인간은 강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추가된 실험에서는 이제 속속 새로운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뭐 굳이 나와 같은 결론이 아니더라도 기존 주류 의견과 이 나와의 의견, 이 양쪽 모두와 다 다른 이 제3의 의견이 나오기만 해도 이 실험자의 소신은 100%에 가깝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즉 1대 6대 1이 되어도 자신의 의지와 소신과 주관을 관철시키는 강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험에서 우리는 이 한 집단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 즉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곧 모두의 의견과 사고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국 고전 삼국지를 보면 이 개인의 능력이 출중했던 제갈량은 이 유비가 생전에 등용한 인재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인재들만을 채용해서 이 주변에 두게 됩니다. 이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은 지적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비는 제갈량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책 전반에 묘사되듯이 유비는 덕을 바탕으로 한 넓은 포용력으로 자신과 성향이 다른 또는 매우 거칠거나 여러 가지 좀 비판할 만한 과거가 있는 이 부하들도 모두 받아들여서 그 능력에 맞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모범적 프레임으로, 물론 그 기준은 본인이 정했겠지만요, 인재를 걸러낸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결국 이후 촉하는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네 인생에서 참으로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이론과 사례들과 함께 책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남과의 비교, 그리고 미래의 대가만을 위한 현재의 희생적인 삶을 이제 살지는 말라, 이제 그런 내용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참고 이 절제하는 인내의 삶을 좀 살아온 경향이 있어요. 대학교 이전까지는 대학만 가면, 대학에서는 취업만 하면, 이제 그 뒤에는 결혼만 하면, 결혼을 하면은 집장만 하고 애만 낳으면, 대출금만 갚으면, 뭐 등등. 이 항상 미래의 어떤 특정한 상황,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상정을 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뭐 혹시 그 삶이 그래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좀 낫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프레임들을 살펴봤듯이 누군가의 가치관, 사회적인 관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해서 강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매 순간순간을
좀 자유롭고 가치 있게 보내는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이 포인트처럼 쌓였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타인에게 부드러울 리가 없죠. 뭐 간혹 위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가 있듯이 우리들 대다수는 아마도 그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이기고 남들보다 많아야만 만족하는 프레임에서 배움의 기쁨과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기는 어렵다 할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우수해 보이는, 그리고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시간이 쌓여가면 그 이상의 피해도 끼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로 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타인과의 횡적인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와 비교하는 그런 내면의 비교 프레임을 장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프레임과 이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이 삶의 철학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시간 나면 봐 볼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 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책도 그렇게 뭐 두껍지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에 그렇게 뭐 부담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왔다 생각하는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실 이런 생각들이 가히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라는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